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행사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현실이 아닌 꿈속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었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단상 위, 이제 막 부부가 될 어린 신부와 젊은 CEO에게 쏠려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려 경쟁했다. 주인공인 한서연은 이제 막 18살이 된 소녀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앳된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설렘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눈앞의 화려한 광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연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의 결실이 아닌 몰락한 가문을 위한 처절한 희생이자 차가운 거래의 시작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남자, 청강그룹의 최연소 CEO 강지훈은 완벽한 조각상처럼 보였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턱시도와 냉철한 표정,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가 왜 이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측정하는 감정사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혼부부의 달콤함 대신 거대한 빙하와도 같은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결합은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을 건 인수합병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주례사의 공허한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하객들 틈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한때는 호랑이 같았던 진양그룹의 회장은 이제 초라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딸을 팔아 회사를 연명시켰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불꽃이 일었다. 동정심이 아니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과 가족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였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옆에 선 남자,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저 남자,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제국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강지훈은 자신을 향한 서연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몇 년 전 국제경제올림피아드에서 최연소 우승자로 단상에 올랐던 당찬 소녀. 어려운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며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던 그 총명한 눈빛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자신의 손으로 이런 차가운 거래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 더 정확히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탐욕스러운 할아버지, 강대성 회장의 소나귀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가진 마지막 자산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는 자신의 진심을 숨긴 채 이 결혼이라는 잔인한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이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의 목표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었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소녀의 순진함 대신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맹세 또한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언젠가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차가운 서약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수많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기계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한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섞인 시선들을 무감각하게 받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에 집중하며 청강그룹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누가 누구와 동맹이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때 한 여자가 지훈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팔짱을 꼈다. 청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유력한 파트너사의 딸 이유라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에는 날카로운 질투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 씨, 정말 축하해. 이렇게 어리고 예쁜 신부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리고 예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연을 은근히 깎아내렸다. 그녀는 서연을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강지훈은 이유라의 팔을 무심하게 떼어내며 짧게 대답했다. 와줘서 고맙다. 그의 태도는 차가웠지만 이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새 아기씨, 앞으로 지훈씨 잘 부탁해요. 워낙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그것은 조언을 빙자한 명백한 경고였다. 이 구역의 주인은 나이니 너는 주제를 알고 얌전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 서연은 그런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조언 감사해요, 이사님. 하지만 제 남편 일은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당돌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서연의 대답에 이유라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피로연 내내 강지훈의 할아버지 강대성 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서연은 진양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넣기 위한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그는 어린 손자 며느리가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는 인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며느리가 될 서연에게 다가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웃으며 말했다. 애썼다, 아가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거라. 그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탐욕을 서연은 똑똑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길고 지루했던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강지훈의 신혼집이자 이제 서연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 될 곳이었다. 집 안은 온통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서연에게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동쪽 윙이 당신이 사용할 공간이야. 침실, 드레스룸, 서재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하고. 나는 서쪽 윙을 사용할 테니 서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의 말은 명확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한 집에서 사는 두 명의 이방인 혹은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라는 것을. 그는 서연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 둔 것뿐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잠자리가 어디든 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경계선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터였다. 지우는 서연을 마스터 베드룸에 홀로 남겨두고 자신의 공간으로 가버렸다. 거대한 방에 홀로 남은 서연은 천천히 웨딩드레스를 벗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드레스가 바닥에 스르륵 흘러내리자 마치 허물을 벗은 듯 몸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 불빛 아래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야경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저 모든 것이 그녀가 앞으로 싸워야 할 거대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18살 소녀의 앳된 얼굴 위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전사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시작이야 한서연.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기의 결혼식은 끝났고 진짜 전쟁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다. 결혼 후 첫 아침, 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암막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에 값비싼 가구들을 비췄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었다. 마치 잘 꾸며진 호텔 스위트룸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소리도 없이 나타난 가정부가 정중하게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을 안주인으로 대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철저한 무관심과 보이지 않는 감시의 시선이 함께 존재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이었다. 아침 식사는 긴 테이블의 양끝에 강지훈과 한서연이 마주 앉은 채로 진행되었다. 수십 가지의 음식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만이 넓은 공간을 채웠다. 강지훈은 신문을 읽는 데에만 집중했고 서연은 그저 묵묵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 역시 그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강씨 가문의 본가로 향해야 했다. 새로운 가족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 차를 타고 도착한 본가는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수십 년의 역사를 간직한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다. 잘 가꿔진 소나무 정원과 위험 있는 기와 지붕은 강씨 가문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외부인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택의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청강헌, 칭장쉔. 저 푸른 강물 같은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과 음모가 흐르고 있을까. 저녁 식사 자리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대성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들이 서열에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연은 강지훈의 옆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 속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한서연은 몰락한 가문의 딸이자 운 좋게 강씨 가문의 발을 들인 어린 신데렐라에 불과했다. 아무도 그녀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강대성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세아가, 집은 마음에 드느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거라. 하지만 그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참, 요즘 젊은 애들은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구나. 넌 취미가 뭐니? 그림이라도 그리느냐? 아니면 악기라도 다룰 줄 아느냐? 그의 질문 속에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경영이나 세상 물정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예쁘게 꾸며놓으면 되는 장식품이기를 바랐다. 그래야 자신의 계획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테니까.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취미는 없습니다, 할아버님. 그저 책 읽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책도 좋지. 하지만 이제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집안의 격에 맞는 교양을 쌓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은 일을 내조하고 가문을 빛내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너는 그 이상을 넘보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식사 내내 이유라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은근한 방식으로 서연을 따돌리고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갔고 서연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이유라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양 행동하며 서연에게 와인 따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식사 예절에 대해 가르치려 들었다. 서연 씨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서연의 미숙함을 부각시켜 그녀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모욕과 무시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강대성 회장의 절대적인 권력, 그 아래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이유라의 야망.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 황금 세장 속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강지우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그는 가족들의 유치한 행태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순간 서연은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한 미소는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표정이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여행 가방의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여러 개의 보안, USB가 들어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비밀리에 준비한 자신만의 무기였다. 그녀는 외부에서 절대 추적할 수 없는 가상 사설망에 접속한 뒤 태블릿을 켰다. 그녀가 가장 먼저 열어본 파일은 청강그룹과 진양그룹의 인수합병 계약서 전문이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본 서류였지만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용어와 재무제표 속에서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진양그룹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은 이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숫자의 함정을 읽어낼 만큼 교활하지 못했다. 몇 시간을 집중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아냈다. 계약서의 부속 조항, 수많은 자산 목록들 사이에 아주 작게 기록된 한 줄이었다. 진양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J&H 테크놀로지.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작은 IT 회사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회사가 진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가치를 숨기려 한 것처럼 서연은 즉시 관련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공식적인 인수합병 발표가 있기 불과 몇 주 전 J&H 테크놀로지의 소유권이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간 사실을. 그 회사의 이름은 베리타스 홀딩스였다. 베리타스, 진실을 의미하는 라틴어. 이 지독한 아이러니에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숨겨놓은 첫 번째 꼴이었다. 강대성 회장의 탐욕이 남긴 명백한 증거. 서연은 베리타스 홀딩스의 등기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낯선 외국인의 것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 진양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강지훈이 몰랐을 리 없었다. 그는 방관자였을까? 아니면 공범이었을까?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황금 새장 속에 갇힌 무력한 새로 여겼지만 그들은 몰랐다. 새는 이제 새장 문을 열 열쇠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것을. 조용한 폭풍이 그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완벽한 인형처럼 행동했다. 강대성 회장이 붙여준 교양 수업 선생들 앞에서 얌전히 앉아 다도와 꽃꽂이를 배웠고 이유라가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도 말없이 따라다니며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강씨 집안 사람들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들은 한서연을 길들여진 작은 새 혹은 잘 만들어진 장식품 정도로 여기며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만의 서재에서 체스판의 기물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변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녀가 발견한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는 강대성 회장의 탐욕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아직 힘이 없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자신이 제거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고 적의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수였다. 목표는 J&H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 특허. 청강그룹이 그 기술을 완전히 흡수하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그 자산을 동결시켜야 했다. 서연은 밤새도록 J&H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창립 서류, 투자 계약서, 연구개발 보고서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빛나는 바늘 하나를 찾아냈다. 그 특허 기술은 J&H 테크놀로지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개발 초기 자금이 부족했던 시절에 서연의 할아버지, 즉 진양그룹의 선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송원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조항이 있었다. 특허의 지분 일부가 여전히 그 장학재단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동소유권 계약서에는 지분 매각 혹은 기술 이전 시 반드시 공동소유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강대성 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J&H 테크놀로지를 헐값의 페이퍼 컴퍼니로 넘기면서 이 작은 조항을 놓쳤거나 혹은 이미 몰락한 진양그룹 소유의 작은 장학재단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서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오만함은 언제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녀는 즉시 보안 이메일을 통해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아버지의 충직한 신복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지내고 있는 김 변호사였다. 그는 서연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진양그룹을 위해 일해온 인물로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청강그룹 법무팀은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된다.
발신인은 송원장학재단의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였다. 내용 증명에는 J&H 테크놀로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특허 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작지만 날카로운 비수였다. 청강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차세대 AI 프로젝트의 심장에 정확히 꽂힌 비수. 이 소식은 즉시 강대성 회장에게 보고되었다. 그는 보고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고작 먼지 같은 장학재단 하나가 감히 누굴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개냐. 당장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짓밟아 버려라. 본보기로 재단 자체가 문을 닫게 만들어. 그는 이것을 몰락한 진양그룹의 잔당들이 벌이는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의 안중에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유라 역시 이 소식을 듣고는 서연을 찾아와 비웃듯이 말했다. 들었어요, 서연 씨. 친정 쪽에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왜 모를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서연은 그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요? 저는 회사 일은 잘 몰라서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법무팀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 4본을 받아들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1시간 넘게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신청서에 담긴 법률 논리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예리했다. 진양그룹의 무기력한 변호사들 수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마치 잘 짜인 체스게임의 오프닝 같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몇 년 전 보았던 어린 소녀가 거대한 칠판 앞에서 복잡한 경제 공식을 풀어내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훈은 서재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날카롭게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열었다. 오늘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 당신의 친정 쪽 회사였던 J&H 테크놀로지라는 곳 기억하나? 서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네,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아요. 왜요? 그 회사의 특허 기술에 법적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됐어. 지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표정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완벽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큰일이네요. 당신 일에 방해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도울 일은 없겠지만 마음이 쓰이네요. 완벽한 연기였다. 연민과 걱정이 담긴 그 표정, 어디에서도 승리자의 여유나 계획자의 치밀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별일 아닐 거야. 어차피 곧 해결될 테니.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서재에 다시 혼자 남게 된 서연은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눈치챈 것일까? 아니, 확신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그녀는 이제 더 조심스럽고 더 완벽하게 움직여야 했다. 한편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강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섰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별일이 아닐 거라고.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그는 자신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장 속에 가둬두었다고 생각했던 새가 사실은 새장을 부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지켜줘야 할 퀸이 아니라 왕을 위협하는 상대편 플레이어였다. 게임은 이제 막 훨씬 더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첫 번째 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JNH 테크놀로지의 특허권이 법적으로 동결되자 청강그룹의 야심찬 차세대 AI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강대성 회장은 대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이름 없는 장학재단과 그 배후를 뿌리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송원 장학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이었기에 거대 기업인 청강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교활한 늙은 맹수는 사냥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하는 법이었다. 그의 칼날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진양그룹의 남은 계열사들을 향했다.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했다. 강대성 회장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진양그룹의 주거래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진양의 재무 건전성 악화였지만 그 뒤에 청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연일 진양그룹의 부실 경영과 파산 가능성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불안감을 느낀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 한때 재계 서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거대 기업은 이제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난파선 신세가 되었다. 아버지에게서 절박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가 당장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무너진 목소리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한 수가 적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맹수의 분노를 자극하여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꼴이 되었다. 법적인 방역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힘과 동맹이 필요했다. 하지만 사방이 모두 적인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무자비한 보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막고 싶었다. 그가 서연과의 결혼을 감행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가족이 가진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강대성 회장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상황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진양을 완전히 말려 죽일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받게 될 상처를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체스판 위의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의 보안 태블릿으로 정체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정보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가장 어두운 밤에 북극성은 가장 밝게 빛난다. 폴라리스를 찾으시오. 서연은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함정일까? 자신의 비밀 활동을 눈치챈 누군가가 파놓은 덫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삭제하려다 잠시 멈칫했다. 북극성, 폴라리스.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빠르게 되짚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유망한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나가듯 말했던 이름, 폴라리스 캐피탈. 당시에는 단순한 정보로 넘겼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이름이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서연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즉시 폴라리스 캐피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평범한 투자 회사였지만 그 자금의 출처와 소유 구조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폴라리스 캐피탈에 숨겨진 자금 흐름이 청강그룹의 해외 법인과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해외 법인의 총괄 책임자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적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아군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역시 암호화된 짧은 메시지였다. 길자비별의 감사를. 이것으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동맹은 성립되었다. 다음 날 서연은 김 변호사를 통해 폴라리스 캐피탈과 접촉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폴라리스 캐피탈은 진양그룹의 남은 자산과 J&H 테크놀로지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긴급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진양그룹은 기적적으로 부도 위기를 넘겼고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강대성 회장은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 죽어가던 진양이 어디서 그런 거액의 자금을 구했단 말인가. 그는 즉시 폴라리스 캐피탈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은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분노하며 내부에 자신을 방해하는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엄한 곳을 향할 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손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연과 지훈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차가운 부부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강 회장이 진양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 지훈의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치다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이 괜찮냐고 묻는 것을 그녀는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의 심장부에 위치한 두 명의 동맹을 위한 비밀 기지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마주쳤다. 지훈은 위스키를, 서연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때 천체 망원경으로 별 보는 걸 좋아했어. 수많은 별들 중에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별이 있다는 게 신기했지.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길자비별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법이야. 그의 말은 서연에게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였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자신이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별빛은 너무 멀리 있어서 때로는 그 빛을 믿어도 될지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녀의 대답에는 아직 남아있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별이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면 믿을 수 있겠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의 감정과 의미가 오고 갔다. 불신과 희망, 위험과 약속, 그리고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싹트기 시작한 신뢰라는 감정.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속삭임은 이제 거대한 진실을 향한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진 후 한서연과 강지훈의 비밀스러운 협력은 더욱 대담하고 정교해졌다. 그들은 낮에는 서로를 경계하는 차가운 부부로, 밤에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동지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의 소통 창구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메신저와 오직 두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버뿐이었다. 서연은 분석가이자 전략가로서 필요한 데이터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지목했고, 지우는 CEO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청강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내부 자료를 빼내어 그녀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마치 적의 심장부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스파이 작전과도 같았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헤쳐 그 배후에 강대성 회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수십 년치의 재무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강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자금 집행 내역까지 요구했다. 지훈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할아버지의 충신들이 곳곳에 포진한 회사에서 그런 민감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스스로 사자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의 명석한 분석력과 전략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지훈이 넘겨준 방대한 자료들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그녀의 서재 벽면은 온통 복잡한 관계도와 숫자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겉보기에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거래 내역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냈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는 비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을 발견했다. 베리타스 홀딩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강대성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JNH 테크놀로지 사건은 그저 그의 오랜 범죄 행각 중 가장 최근의 일일 뿐이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의 얼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했다. 한편 날카로운 감각을 지닌 이유라는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최근 들어 회의 시간에 부쩍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고,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과거의 재무자료들을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가 더 이상 사적인 자리에서 한서연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의 태도는 무관심을 넘어 마치 중요한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조심스러움마저 느껴졌다. 이유라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렸다. 저 둘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 저 순진한 얼굴을 한 어린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접근해 쇼핑이나 티타임을 제안하며 환심을 사려 했다. 친한 언니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속내를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서연 씨, 지훈 씨랑은 잘 지내?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힘들지 않아? 서연은 그런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완벽하게 순진한 신부의 가면을 썼다. 아니에요, 이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니 제가 이해해야죠. 이사님처럼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히려 다행인걸요. 서연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며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았다. 심리전에서 이유라는 서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유라는 더 위험한 수를 썼다. 그녀는 거액의 돈을 주고 업계 최고의 해커를 고용하여 서연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시하도록 의뢰했다. 그녀의 목표는 서연과 강지훈이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 강대성 회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서연을 쫓아내고 동시에 지훈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해커의 공격은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와 네트워크는 전 세계 군사급 수준의 다중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누군가 침입하려 하는 흔적을 발견했다. 상대는 매우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였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역추적에 들어갔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서연은 상대의 방화벽을 뚫고 침입자의 신상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시스템을 폐쇄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해커는 목표물에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빼낸 해커의 정보와 그를 고용한 배우구가 이유라라는 증거를 따로 저장해 두었다. 언젠가 사용하게 될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였다. 이유라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지훈의 조사는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연은 강대성 회장이 모든 비자금 거래를 기록한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서재, 비밀 금고, 심지어 해외 은행의 비밀 계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오래된 괴종시계 안의 비밀 공간에 숨겨진 작은 USB 메모리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과 지훈은 USB에 담긴 파일을 열어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기록된 검은 돈의 역사를 담은 거대한 장부였다.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어떤 유령 회사를 거쳐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자는 KDS, 바로 강대성 회장이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으로 가득 찬 추악한 민낯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제 제국의 심장을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 장부를 공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강대성 회장 한 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청강그룹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의 손으로 할아버지를 그리고 가문을 심판해야만 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결전뿐이었다. 비밀 장부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후 서연과 지훈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가면을 쓴 폭군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의 성역인 이사회 의사당의 문을 정면으로 부수고 들어가야만 했다. 강지훈은 CEO의 권한으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건은 J&H 테크놀로지 인수 관련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신사업 차질 및 주주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 규명. 표면적으로는 무능한 CEO가 자신의 실책을 해명하는 자리처럼 보였다. 강대성 회장은 이 기회에 손자의 군기를 잡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진양그룹의 잔당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이사회 소집을 승인했다. 자신의 발밑에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사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서연과 지훈은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와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두 사람이 앞으로 뛰어들 전쟁터처럼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정한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점검을 마친 후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서운 싸움이 될 거야. 당신을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건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가족의 명예와 내 자신을 되찾기 위한 나의 싸움이기도 해요. 우린 함께 싸울 거예요. 그들의 잡은 손에서 서로의 천이 전해지며 두려움을 녹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 사진 중 강대성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립 성향의 이사 몇 명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재무 비리가 발견되었으며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암시를 흘렸다. 그는 그들의 정의감과 주주로서의 책임감에 호소했다. 어느 편에 서달라는 요구가 아닌 그저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청강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의사당.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벽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이 그들을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대성 회장은 상석에 앉아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그는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지훈을 질책했다. 강지훈 대표, 고작 특허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하지만 지훈은 주눅 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그리고 회사의 모든 권력자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문제의 본질은 특허 분쟁이 아닙니다. J&H 테크놀로지의 인수 과정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회장님께서 저질러온 수많은 부정부패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폭탄 선언에 거대한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강대성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고함을 치며 지훈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려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오늘의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이사들은 아내이자 며느리인 그녀가 감히 이 신성한 공간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 회장이 경비들을 부르며 소리쳤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그 순간 지훈이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한서연 씨는 제 아내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안건의 핵심 당사자인 송원 장학재단의 대표 자격이자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모든 증거를 직접 찾아낸 장본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서연의 존재에 완벽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 이사회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법률 조항으로 이루어진 냉철하고 논리적인 해부였다. 그녀는 먼저 송원 장학재단과의 공동소유권 계약서 조항을 제시하며 인수 과정의 법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J&H 테크놀로지의 자산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축소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 차액이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강 회장의 충신들이 그녀의 발표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들의 반박을 예상했다는 듯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격파해 나갔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금융용어와 날카로운 법률 분석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저 가녀린 소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조차 경악할 만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강대성 회장의 서명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모든 부정부패의 흐름이 마지막에 단 한 사람, 바로 강대성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최후의 무기인 분노와 권위를 꺼내 들었다. 내 이놈,
근본도 없는 계집애와 놀아나더니 이 할애비를 물어뜯어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을 셈이냐. 그는 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 순간 지훈은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진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청강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만든 부패의 고름으로부터 청강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훈의 공개적인 선전포고. 그것은 낡은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증거의 명백함에 중립이사들은 경악했고 충신들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대성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허망함이 서려 있었다. 폭풍이 마침내 이사회 의사당을 덮쳤다. 서연과 지훈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함께 서 있었다. 이사회 의사당의 폭풍은 현실 세계의 폭풍으로 즉시 이어졌다. 강지훈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강대성 회장의 충신들조차 더 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중립이사들의 주도해 긴급 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강대성 회장의 모든 직위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수십 년간 청강그룹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늙은 사자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지훈은 즉시 CEO로서의 권한을 발동하여 보안팀에게 강 회장의 집무실과 모든 관련 서류를 봉인하도록 지시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였다. 그들이 이사회를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다. 청강그룹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고 하늘에는 뉴스 헬리콥터가 맴돌았다. 다음 날 신문의 한 면은 온통 청강그룹의 쿠데타, 총수 일가의 추악한 비리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청강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룹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금융위기로 번져나갔다. 법의 심판은 신속했다. 이사회에서 확보된 증거는 즉시 검찰에 제출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였기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텔레비전 뉴스에는 강대성 회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는 초췌하고 패배한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사실로 끌려 들어갔다.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이다. 이유라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강대성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가 일부 거래에 관여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타는 서연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증거였다. 그녀가 해커를 고용하여 서연을 불법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 야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 범죄자가 된 그녀의 몰락은 빠르고 비참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낱 장식품으로 여겼던 어린 소녀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서연과 지훈은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했다. 총수의 구속과 주가 폭락으로 청강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었고 주주들은 연일 비상대책을 요구했다. 경쟁사들은 이때를 틈타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다. 이 혼돈을 수습하는 것은 온전히 두 사람의 몫이었다. 강지훈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의 부패를 모두 도려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주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단호한 의지에 시장의 비난 여론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지훈이 밖에서 폭풍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동안 서연은 내부에서 혼란을 수습하는 지휘관 역할을 했다. 그녀는 비상대책팀, 일명 워룸을 꾸려 밤낮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그녀는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국내외 은행들과 직접 협상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금융 분석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청강그룹의 유능한 임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CEO의 어린 아내가 아니었다. 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실질적인 전략가였다. 수많은 밤을 함께 세우며 두 사람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거대한 위기 속에서 그들의 신뢰와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어느 날 새벽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CEO 집무실에 마주 앉았을 때였다. 지훈은 텅 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내게 거인이었어. 넘을 수 없는 산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지. 그 거인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건 참 힘든 일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당신이 무너뜨린 것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잠식했던 탐욕이라는 괴물이죠. 당신은 가문을 지킨 거예요. 가장 용감한 방식으로.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보았다. 이 차가운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는 비로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은 것이다.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청강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가의 하락세가 멈추고 해외 투자자들이 그들의 개혁 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은행들은 대출 연장에 합의했고 적대적 M&A의 위협도 사라졌다. 폭풍의 가장 거센 부분은 지나간 듯 보였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낡고 부패한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집무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6개월 후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비로소 잦아들었다. 강대성 전 회장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청강그룹은 강지훈이라는 새로운 선장과 함께 순항을 시작했다. 지훈은 비상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주총회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청강은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서연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어린 신부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은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그룹 전략기획본부 총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회장인 지훈의 곁에서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전략은 청강이 나아갈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나이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했고 존경심을 담아 한 고문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펜트하우스의 공기도 변해 있었다.
한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함께 웃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결혼 계약이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지금 그 계약은 존재 이유를 잃고 빛바랜 종이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지우는 서재에서 서연을 불렀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당신에게 줘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혼인 무효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 이 계약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 강요로 시작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권리.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국제경제 올림피아드 시상식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던 당찬 여고생이었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어. 멀리서 당신의 소식을 찾아보고 당신이 이뤄내는 성과에 혼자 기뻐했지.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어. 첫사랑이었던 셈이야.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진양그룹을 노리기 시작했고 그분의 탐욕이 당신에게까지 미칠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분에게 당신은 그저 또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내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서 지키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내 옆에 뒀던 거야.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서연 씨. 내 서툰 방식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러니 이제 떠나도 괜찮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 그의 고백은 이야기의 제목이었던 젊은 CEO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한 첫사랑과 같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싸우며 보아온 그의 진심, 그의 고뇌, 그리고 그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놀라서 바라보는 지훈에게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이 계약서는 이제 무효가 맞아요.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위기를 헤쳐나오며 만든 파트너십은 진짜예요. 난 당신의 계약상 아내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강지훈 씨.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끌어당기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당신의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것에는 아주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 순간 지우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비로소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새벽이었다. 지우는 옆에 선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차가운 거래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